현재 숙박업에서 핫한 이슈가 되는 사업이 호스텔 사업인데요. 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고 있는 숙박 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과 2018년까지만 해도 홍대에는 5개도 채 되지 않던 호텔이 13개로 늘었고, 그중 3성급 이상 호텔만 9개가 되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2010년 공항철도 개통 이후 홍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려야 할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홍대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 클럽, 카페, 먹거리, 쇼핑 등이 전 세계로 퍼지며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초기에는 이 홍대에 프라임급 호텔이 부족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증가로 게스트하우스 수요가 폭발을 했고요. 홍대뿐만 아니라 용산, 종로, 중구, 마포, 강남구청 주요 상권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사드 사태가 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오는 외국 관광객들로 게스트하우스는 꾸준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두 번째, 대형 플랫폼의 정책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어비앤비가 2012년에 한국에 등장을 했고요. 2015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한다는 말 대신에 에어비앤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죠. 이때부터 유튜브에 소액으로 돈 버는 법으로 주부, 학생, 직장인, 초년생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열광을 하며 진입을 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급성장과 함께 수많은 게스트 하우스가 등장을 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많은 숙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난 후 또 많은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다시 부동산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에어비앤비 할 자리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다 이런 기사가 뜨게 됩니다. 이 기사로서 25년 10월부터는 관광사업 등록증이 없는 업체는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부킹닷컴, 아고라, 여기어때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숙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숙소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이 다른데요. 첫 번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외도민이라고 하죠. 얘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이 되는데 단독 다가구 다세대에서 운영하려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이 되는데요. 호스텔, 호텔, 관광호텔을 운영하려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이 되는데 모텔이나 레지던스를 운영하려면 영업신고증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서울 인근에서 숙소를 운영하기 위한 업종을 위에처럼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관광진흥법은 문체부에서 만든 법규이고요. 단속 주체도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관광경찰이 자주 나와 단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이 용산, 종로, 중구, 홍대, 강남구청 등의 오피스텔에 관광경찰이 자주 나와서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규제 강화로 25년 10월이면 미등록 숙소가 시장에서 모두 퇴출되고 숙박업소 공급이 부족해질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등록증 없이 운영한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더 이상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불법적인 업체들이 50% 이상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이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게 이 에어비앤비 사업입니다. 이 에어비앤비 사업은 룸이 개수가 많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공간 집약적인 사업인데요. 기존 법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면적 제한도 있었고요. 입주민 동의도 받아야 됐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런 모든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호스텔이라는 사업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숙박업에서
핫한 이슈가 되는 사업이 호스텔 사업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관광객만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이 호스텔은 내국인하고 외국인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 제한이나 룸의 개수 제한 없이 운영도 가능하고요. 이처럼 많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호스텔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호스텔 사업에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인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숙박업소가 3만 개인데 이 정도 갖다가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하고요. 최소 한 6만 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 남아있는 숙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이 호스텔 사업의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가 두 번째인데요. 저금리 지원으로 높은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요즘 건물 신축 안 하죠.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제 건물 지으려면 이율이 4% 후반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감당하기 힘들죠. 정부의 관광시설 자금 지원으로 최대 150억까지 2.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시설 자금이 70에서 90%까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억 원의 시설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은행에서 금리가 4.8%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자가 월 80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관광시설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412만 원밖에 안 나와요. 거의 2배 차이죠. 또 이 관광시설 자금은 12년간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요. 이후 7년 동안은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됩니다. 자, 상가나 주거 임대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죠. 금융적인 부담을 또 최소화할 수 있어서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관리가 쉬운데요. 보통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분들 보면 이 건물 같다, 저 건물 같다, 정신이 없어요. 통으로 임대를 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호스텔 사업은 한 건물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상승 제한이 없고요. 세입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약 현황과 매출을 미리 예측도 할 수 있어서 수요에 따라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 수 있죠. 호스텔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닙니다. 여행자에게는 새로운 경험, 운영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불법 숙소가 사라지면 남은 숙소의 가치는 재평가되는데요. 규제가 강화될수록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죠.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회는 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데요. 이런 조용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게 어딨어, 뭐야 하는 분도 많겠지만 실행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국 실행한 사람만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호스텔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